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상쾌하죠? 자, 이런 상쾌한 날, 더군다나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하루 버티시면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날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특별 기획. 격돌 4.13 총선. 이것이 쟁점이다. 제가 이 특집 코너를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음악이 지나치게 장중하고 긴박감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음악이 딱 맞아 떨어진다. 아, 진짜 음악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준비한 특별기획 격돌 4.13 총선 이것이 쟁점이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데일리 한국의 김광덕 뉴스본부장, 정치평론가 유영아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물론 두 분 다 이 선수들이시니까 어제죠. 어제 이후로 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다 아실 거니까 예. 자, 지금이 막판입니다, 이제. 막판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제 완전히 반성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반다송이라고 그러죠? 네. 반성하고 다짐하는 노래도 부르고, 무릎도 꿇고 절하고 나오는데. 자, 이거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략 수정. 저는 이제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대구 경북 의원들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4년도인가요? 그 새천년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예. 그때 열린우리당이 분당에서 나갔을 때 예. 새천년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니까 탄핵 예. 역풍 맞아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일부 삼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그랬었죠. 무릎이 거의 다 나갔어요. 예.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절박한 거 아닌 거.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 정도 꿇으면은 어느 정도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이 한 10개, 영남에서 10개나 갈 것 같았는데 반 정도는 거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 진짜 절박하다 그러면은 예. 그때도 언제죠? 그 정동영 의원이 노인 평화 발언 했을 때도 완전히 그 다른 의원들이 뭐 단식인가요? 하여튼 삭발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판에.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직은 새누리당이 뭐 자체 조사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50 과반은 한다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여러 가지 연구 기관도 있고 조사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집권당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당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부질이 몰표 현상이 안 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150석은 하여튼간에 그 언저리에서는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면은 뭐 포복이라도 하면서 우리는 걸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 김광덕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누리당이 엄살 전략에 의해서 이제 읍소 전략으로 막판에 다른 마땅한 수사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미지 감성 정치는 그 최근에 그 수도권의 어떤 새누리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반 의석을 굉장히 많이 얻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TK 그 안방의 위기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니까 일단 떠오르는 게 아까 추미애 의원 옛날에 2004년에 그 삼보 일보를 얘기하는데 2012년에도 막판에 박근혜 당시 후보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그때 비대위원장이 붕대 오른쪽에 붕대를 감고 이렇게 유세를 했더라고요. 그 붕대 투혼이라고 해서 붕대 유세인데 그게 이제 약간의 그 도움을 줬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뭐 이제 큰절하고 비빔밥 먹고 뭐 반다송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거의 영향은 일단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절박성과 진정성이 좀 떨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왜 떨어져 보이세요? 일부에서 누구냐면 저 무릎 꿇고 막 그런데 제일 가장자리 있는 분이 웃고 그랬다고 뭐 그런 것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오다가 그렇게 싸움하다가 뭐 불과 며칠 사이에 뭐 엄청난 반성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의 지지층인 전통적인 그 새누리당 지지층인 고령층이나 사람들한테 1, 2%, 2, 3%만 더 투표장으로 끌어들여도 접전지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접전지에서 그런 거를 이제 정당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자기 지지층을 조금만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투표장에 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접전지에서는 몇 개의 의석을 차지하면 그게 선거 판세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은 이렇게 조금 아직 많이 절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공통적이신데, 근데 정작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외국 갔다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와대가 보고한 거는 145석이란 얘기예요. 그래요? 신문에 났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인가 어제 조선일보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대, 60대 층들, 특히 60대 이상 층들이 상당히 이완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2012년 대선 때는 내가 꼭 나가서 박근혜 후보를 찍어야겠다. 이런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60대 이상 층들이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고 또 박 후보를 찍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고학력자라든가 전문직들, 과거에 전에 새누리당 기호 1번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친박 비박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론조사에 안 잡히니까 저도 어제 전화를 한 20통 하면서 제 친구들 뭐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강남 사는 사람, 강북 사는 사람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에 투표율 조사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런 50대 후반과 60대 층에서는 꼭 투표장에 가야 되는 이유를 크게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반면에 20, 30대, 40대 층들은 나가야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 투표율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사전투표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오는데 네. 택시 기사분이 아유 오늘 사전투표하고 지금 아침에 나왔다. 그러니까 저 새벽에 이제 택시 타고 오니까 투표 지금 하자마자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사람 많던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막 바글바글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광덕 본부장님은? 사전 투표율이 그동안 처음에 도입된 이후에 재보선 도입되는 이제 지방선거 때 11.49%, 예. 10.5%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총선에는 처음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15%를 넘느냐 아느냐 이제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느 연령대가 많이 가는데 어떻든 투표를 하기 평소 어려웠던 젊은 층의 투표율이 좀 높아질 거고 실제로 지금 투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의향을 여론조사로 물어봤더니 20, 30, 40대, 30대, 20대는 굉장히 높은데 5, 60대가 의외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5, 60대는 이미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 들어와서 열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소위 난 사전투표제 도입을 저는 선거제도의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상당히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사전투표제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오바마 당선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러한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계속 낮아져서 이번에 보면 굉장히 낮아져서 12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새누리당은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질 거로 예상하면서도 160석, 70석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면서도 지금 청와대가 분석하는 것처럼 140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수적으로 판정하면 그런 결과가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수도권에서 저도 한번 따져봤는데 영남하고 충청, 강원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먹고 가는 의석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투표율하고 이런 부분 크게 관계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선전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패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대4 정도 비율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4 정도를 먹어야 그래야만 제가 보기 150석 이하가 되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과연 수도권에서 그렇겠느냐 지금. 그런 이제 각축을 벌이고 뭐 종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세균이냐 오세훈이냐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여론조사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실제로 새누리당이 뭐 150석 이하가 된다고 전체가 그러면 석패한 가능성인데 결국 지금 또 제가 지금 그 밑바닥 여론 취재를 해보니까 못 정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부동층이 맞아요. 아직도 못 정했어요. 부동층이 많더라고요. 나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 신기한 현상이에요, 진짜. 보통 이게 시간이 갈수록 부동층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해지니까 이번에 공천 파동에서 공천 후보자에 대해서도 잘 못 믿는 거예요. 전에는 정당을 믿었으니까 공천한 사람을 딱 찍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천이 이게 상당히 이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맞아? 내가 찍을 사람이 맞아? 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니까 아직도 못 정한 사람들이 많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투표 전날까지도 전 정할 것 같아요. 어떻든 부동층이 많은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워낙 조사 결과가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의석 예상이 사실 새누리당하고 더민주의 높고 낮은 게 의석 예상치가 3, 40석이 차이 나는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가 10% 한 조사에 10% 앞서는데 그런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조사에서는 오히려 또 지는 게 나오고 이런 조사 결과 한두 군데가 아닌데다가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핸드폰 대부분 가정전화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핸드폰을 넣었을 때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20% 내지 50%를 넣었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정전화가 옛날보다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가정전화의 조사 갖고 있는 데가 한 60%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전화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게 없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여론조사에 이번에 그전에도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에 어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우리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가정집 그 유선전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대부분의 집이요. 뭐
이 유선전은 다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놔두는 집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있든 없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연령별로만 뭐 나이 든 분들이 주로 집에 앉아서 전화를 받는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여유 정도도 좀 고려를 한다면 그 유선 전화하면 조금 여권에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기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가죠? 네. 잘 가는 거냐, 못 가는 거냐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중장기적인 대권 자기 자신의 대권 행보 때문에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가나 안 가나 지금 민심은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 또 밑바닥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특히 광주 호남은 이미 민심이 넘어간 거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간다. 저는 뭐 크게 뭐 역풍이 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순풍이 불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무시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겁니까? 그 광주 사람들이 또 뭐 그 민주당에 대한 그 애정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왔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김정인 대표 얘기대로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점이 있죠. 저 사람 선거에 별 영향이 못 미치는데 왜 왔나. 결국은 또 호남을 또 활용해서 또 대선 가려고 하는 행보 아니냐. 이런 점은 또 광주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예. 지금 야권이 위기인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방문하고 이제 전북을 방문하는 거는 하여튼 총선 대선을 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둔 일종의 모험 전략이라 봅니다. 그런데 일단 총선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총선에서는 지금 어차피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오히려 접전이면 가서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서는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고 전남 전북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접전하다가 약간 다소 밀리는 듯하게 갈 수 있는 가는 상황인데 이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정면 돌파 전략을 통해서 약간의 여론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는 흐름을 좀 차단시키면서 소용돌이 바람을 일으켜서 오히려 혹시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느냐. 원래 문재인 전 대표도 호남에서의 대선 지지율도 1, 2등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잠시 안철수 대표한테 놓고 한 2등을 하는 것 같던데 자기 고정 지지층 노사모라든가 친노 이런 젊은 층을 위주로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만 결집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밀리는 후보들은 그런 걸 또 선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가는 주자에게 부담을 경우에 따라 역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문재인 전 대표 측근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대선 측면에서는 한번 대선을 가는데 광주 호남을 찍지 그렇죠. 않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손학규 전 대표가 만일 우리가 이 가정입니다만 손학규 전 대표가 움직였다면 호남표가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어떻게 보세요?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파괴력이 그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럼플도 하고 어제 그냥 그 안철수 측하고 김종인 대표 측하고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강제로 가서 국민의당이 살았다니. 그렇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바랬었죠. 수도권의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뭐냐면 주말 유세를 만약에 손 대표가 도와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는 아니더라도 하여튼간에 상당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손 전 대표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아니죠.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어저께 생각해보겠다 그랬는데 그 생각해보겠다는 게 4.13 총선 때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자기 지인 가까운 후보들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그 정도 거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나선다면 호남과 수도권에서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움직이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이 진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이게 진짜 명실상부하게 친노들이 뒤로 빠졌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도와주지 뭐 이러고 가면은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때처럼 모발심에서는 지고 당심에서는 이기는 그런 꼴이 또 발생할까 봐 그게 제일 손학규 전 대표는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 측에 지금 손학규 대표의 측근들이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있는데 지금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쭉 보면은 뭐 손 대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보다. 실제로 친문 세력의 후보들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는 건 사실입니까?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그냥 정청래, 그다음에 저 세종시의 누구요? 이해찬.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기엔 표상이었지. 실질적으로 저도 쭉 리스트를 보니까 대부분 다 참여정부 행정관 출신 뭐 많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분은 다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경선한다 그랬을 때 그 세력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손 전 대표한테 절대로 유리한 경선 룰이라든가 경선 방식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국민의당을 보면은 또 이번에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안 대표를 끝까지 진짜 대선 때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어떤 상당히 반노라든가 반 문재인 전선으로서의 안철수를 바라보느냐 이런 점들은 좀 호남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손 전 대표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생각이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한번 손 전 대표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야권이 위기인데 나와야지 나와서 어디든지 구해야지 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총선 끝난 다음에 야권 재편할 때, 리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기회주의 준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게 손 전 대표가 많이 했대요,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난 정치하기 싫다. 그런데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손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을 다 아우러야 되는데, 선거 전에는 아우를 만한 정치력이라든가 정치적인 기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하기 싫다. 그런 분의 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분이. 총선 이후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그 어떤 손 전 대표는 이번에 뭐 이렇게 지원 유세하게 되면 무슨 반대 급부로 무슨 지분 뭐 이런 거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지분을 뭐 약속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김종인 대표는 사실상 공식적인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 가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현재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정계 은퇴가 현재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 그래서 유세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도 전혀 안 해서 그럼 다음에 또다시 그럼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좀 조용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를 하기 싫어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됐습니다만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뉴스를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안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뉴스를 안 본다. 그러니까 알고도 모른 척한다 아니라 진짜 뉴스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이 진짜 지금은 집거고 진짜 일단은 마음은 진짜 이게 다스리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뭐 언젠가는 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총선 이후에는 다른 정치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 대권 도전 의지는 분명히 마음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변수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박사님. 마지막 변수는 저는 하여튼 지금 3자 구도에서 국민의당이 계속 나름대로 상승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수도권에 있는 그 호남 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표심이 과연 전략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의 150석 더불어민주당의 100석 이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 주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광동 본부장님. 막판 변수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요. 막판에 말 망언이라든가 막말, 말실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방문이 호남인을 중과 그다음 수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파장을 가져올까 그게 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상당 체제로 치러져가지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더 양당 체제면 그래도 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예측이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용화 정치평론가시죠. 유용화 박사님, 데일리 한국의 김광덕 뉴스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사무실에서 A4용지 많이 사용하시죠? 이는 A4용지의 반이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종이를 쌓아 올리면 63빌딩 700개를 연결한 것과 같은 높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이면지를 활용한 것도 좋지만 애초에 종이를 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한 명당 1년에 500개의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120그루가 종이컵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각자 개인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명만 머그컵을 사용해도 1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안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 사랑은 더 가까이, 종이 낭비는 저 멀리. 종이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8시 38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마무리되고 있는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전반적으로 풀려가는데요. 서부간선도로 도심 이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향으로 성산램프 부근 서 있는 고장차 여파가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금천교에서 성산대교를 지나 성산로 도심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 지금도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곽 안양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고척교까지 정체고요. 성산로 연인아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마들 지하차도 다시 원룸교에서 성동교까지 정체고, 분당 수소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15분이면 통과 가능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제가 있는 한 이번에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은 절대 복당하지 못합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 이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선에서 지금 정도의 지지도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한 말은 새누리당 후보의 선전을 격려하는 말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철밥통 거대 양당의 병이 도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읍소 유세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양당 심판론은 어느 정도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이 북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이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구도를 여야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1대1 구도를 만들기를 원했다면 지난번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김종인 대표와의 1대1 토론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하루 간식으로 작은 초콜릿 3알, 콜라 한 캔, 캔커피 하나, 시럽을 뿌린 아메리카노를 마셨다면 이미 설탕에 덫에 걸려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WHO 섭취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당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류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비만 49%, 고혈압 66%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음식 들큰지근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요새 음식들 보면 한식도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달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입맛이 이렇게 단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설탕에 덫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한식 같은 음식에 설탕 좀 덜 넣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주말에 주말다운 테마를 다루는 순서죠. 바로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제가 묻겠습니다. 네. 투표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표할 거냐라는 여론조사는 그다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대답을 신뢰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알았죠? 자, 영화 속에서 정치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 영화에서도 뭐 물론 이런 정치인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내부자들, 그렇죠? 뭐 여기에서도 이제 그 좀 안 좋은 정치인이 나오죠? 네. 그 이경영 씨가 연기했죠. 장필우 의원이죠. 그 유력한 대선 주자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장필우 의원은 언론과 재벌하고 결탁하잖아요. 언론으로는 이제 이강인 논술주간. 백윤식 씨가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이제 미래자동차라고 설정되어 있는 재벌 회장. 이 두 사람과의 그 끈끈한
유착이죠. 예.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대권 행보에 그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사실 이런 유착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9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들었는데 영화 개봉했을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또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언론계 쪽에도 있었고, 야, 이강인 논설주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뭐 이런 논설주간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를테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에 영화가 한국의 리더들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모두 파렴치한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영화라는 것은 그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허구죠. 근데 그렇죠. 아주 허무맹랑하다면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왜 9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적 맥락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화의 그 설정이 즉 언론과 재벌하고 유착된 그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객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정말 저렇든 아니든 충분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의 정치 지형 안에서는 저런 상황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그 900만 명 이상의 흥행 기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 콘텍스트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내부자들 말고도 뭐였죠?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재벌그룹의 회장의 아들, 그 유아이 씨 나온. 네, 베테랑이라는 영화. 베테랑이. 예. 예를 들면 그 베테랑도 사실은 뭐 그런 일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네네. 그것도 그렇게 흥행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부 재벌기업 회장들이 도와준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얼마 전에 경비하시는 분 뺨을 때렸던 피자 업체 회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운전기사한테 갑자기 운전하는 거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하고, 예? 머리 뒤통수 막 때려가면서 자동 운전하는 사람 의자 발로 차면서 했던 바로, 재벌그룹의 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 부회장은 나이도 젊던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영화가 흥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자주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벌의 갑질. 뭐 최근만 해도 뭐 대한항공 사건이라든가 땅콩 해양 사건이라든가 또 예전에 뭐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을 때린 친구들을 불러다가 린치를 가한 사건도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재벌이 깡패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벌들 자체가 스스로 정화운동을 벌여야 되는 게 일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외국의 영화, 정치인이 등장하는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인상적인 그렇습니다. 작품도 있고요. 네, 많은데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지난 2009년에 국내 개봉한 작품인데요. 뭐 흥행은 썩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한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닉슨 대통령 많이 아시죠? 미국의 1972년에 이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은 이제 1974년에 했는데요.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면서 사임을 하게 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아마 유일하게 임기 중 사임한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사임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프로스트라고 하는 약간 한물 간 방송 MC와 4일간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 방송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닉슨 전 대통령을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거부해도 되는데 닉슨으로서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프로스트도 마찬가지로 언론인으로서 좀 명성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산. 이 두 사람의 계산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흘 동안 그 팽팽한 입씨름이 벌어지게 되는데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사실 사임은 해놓고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닉슨이 펼치는 그 노회한 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 물론 사과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만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대부분은 안 그러죠. 예.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측면이 이 영화 속에서도 대부분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자기가 억울하다. 다른 잘못 없다. 근데 왜 사임은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스트는 계속해서 닉슨에게서 그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압박을 가하고 닉슨은 능구렁이처럼 계속 그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그걸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랄까요, 이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큰 정치인의 미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주제의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역사 속의 정치인을 다룬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미국 대통령도 가운데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안철수 대표가 이 영화 좋아한다고 그러죠. 네. 그 2013년에 개봉했는데요. 그 링컨 대통령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단 딱 링컨 하면 떠오르는 게 노예 해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 전쟁에서 북부를 승리로 이끌게 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암살이죠. 암살당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 노예 해방 선언을 이미 한 다음에 헌법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수정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헌법 수정이 이제 가결되는 건데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 링컨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그 공화당 내에도 그 노예 해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딱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민주당이 이 당시에는 노예 해방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뭐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서스펜스니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링컨이 바로 자신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만나서 노예 해방 그를 담아내는 헌법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져라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펼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확인하는 게, 링컨이 얼마나 협상의 달인이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미덕 가운데 하나는 협상력.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링컨 대통령이 가졌던 정말 탁월한 협상력이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어떤 영화 정치인들이 좀 이런 영화 봐라. 어떤 영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치인들 영화 볼 시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의외로 영화 많이 봐요. 네. 바쁜 것 같지만 할 일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2012년에 개봉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 물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가짜 왕이라고 하는 허구의 설정을 가미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가 왜 그때 당시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설정을 통해서. 영화 속에서 가짜 왕 하선이 등장하죠. 근데 이 가짜 왕이 진짜 왕보다 정치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 왕이 더 정치를 잘하는 이유는 천민 출신이고 당연히 백성과 서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흥행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게 2012년 대선 전에 개봉을 했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대선에 맞춰서 타이밍을 미리 기획했던 영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바람,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리더십, 이것을 중요하죠.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의 흥행이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들을 음악 소개해 주시고 여기서 헤어지죠. 벚꽃이 아름다운 4월입니다. 4월이면 항상 떠오르는 영화죠. 이와이 슌지 감독의 일본 영화입니다. 4월 이야기. 여기에 흘렀던 April Front라는 곡 추천해드립니다. April Front 함께 들으면서 오늘 시네마의 뉴스 최강인 평론가는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일주일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가족을 위한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는 더욱더 값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말 잘 쉬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